안녕하십니까. 주제별 한국사 부가트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통사를 살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역사 수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가 있는데 그게 바로 60갑자입니다. 60갑자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전쟁에 관련된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돼 있는 60갑자 돌림판이라고 되어 있는 요 교구를 이용해서 60갑자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수업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의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갑을, 병정, 모기, 경심, 임계 이렇게 10개의 십간과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개의 띠 12지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거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 그리고 두 개가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유년에서 끝나서 다시 돌아올 때 갑술년이 되잖아요. 갑하고 시작해서 나중에 자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12개이기 때문에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다시 갑자가 만나게 되려면 몇 번이 돌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이게 6바퀴가 돌아가서 다시 갑자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바퀴가 쭉 돌아가서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갑자년이 만나게 되는 해가 있는데 이게 바로 60번이 돌아가고 나서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이렇게 돌아가는 해가 나중에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총 60개의 쌍이 딱 맞아 떨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랑 그 다음에 해, 개 해년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다시 갑자로 돌아온다고 불러서 회갑이라고 부르거나 환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총 개해년까지 돌아오는데 60개의 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갑 또는 환갑 잔치는 61세에 하겠죠. 왜냐하면 개해년이 딱 60번째 쌍이니까. 그래서 갑자년으로 시작해서 두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오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다 개해년에서 딱 끝나서 새로운 갑자로 돌아올 때까지 60년, 61년째부터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전쟁 같은 거 할 때 임진왜란이나 병인, 병자호란이나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신미양요. 그래서 그런 말들의 기원이 되는 이 60갑자 표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한번 드린 거니까 나중에 배우실 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펼쳐진 전쟁의 역사 중에서 제일 처음 나라 고조선의 시대에 있었던 전쟁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고조선의 우거왕이 중개무역을 통해 점점 힘을 키우자 이에 불안을 느낀 한나라 무제는 BC 109년 군사를 이끌고 육지와 바다로 밀어닥쳤지만 전쟁에 패했습니다. 기억은 또다시 고조선에 침략했고 1년이 지나도록 싸웠습니다. 고조선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BC 108년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니은의 저항으로 진범군, 임둔군은 곧 없어지고 현도군은 서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낙랑군은 313년에 고구려가 무너뜨렸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나라는 한나라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야 하는 나라의 이름은 우리나라 제일 처음 나라 역사 전쟁 이야기니까 고조선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땅에서 이제 펼쳐지는 전쟁의 처음 나라 고조선에 있었던 전쟁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전쟁 관련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먼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쟁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이어졌으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기는 전쟁이든 아니면 지는 전쟁이든 그 전쟁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원인과 그다음 과정, 결과, 영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역사 공부를 진행하시면 학습적으로도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에서 고조선의 한 나라가 침략을 해온 원인이 있겠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전쟁에서는 중요한 원인이 견제하는 거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힘이 세네, 안 되겠군 해서 견제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조선이라는 우리의 첫 나라가 무너지는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물리치려고 하는 힘도 작용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힘이 지금 맞서 싸울 상태가 아니다 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항상 맞서 싸우자, 아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양론이 분열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조선 같은 경우도 맞서 싸우자는 지도자 중심의 그 파와 그 다음에 지금 항복하자 라고 하는 파와 나뉘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맞서 싸우자는 지도파층이 지는 바람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는데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힘이 또다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2번부터는 삼국시대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기억은 400년의 신라를 공격한 외를 물리치고 남쪽 지역을 단속했습니다. 395년에는 서북 쪽의 거란족을, 398년에는 동북 쪽의 숙신을 공격해서 북쪽으로도 세력을 넓혔습니다. 404년에는 후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요동 일대를 차지하고 410년 동부여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고구려는 만주 일대를 거의 다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정복을 대표하는 왕이죠.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또 장소왕 대에는 남쪽 지역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고려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왕인데 또 이 우리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때는 정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토가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는 또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지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수 문제가 598년 30만 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큰 손해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고구려의 영양왕이라는 왕이 고구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먼저 수나라를 선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공을 받고 나니까 뒤이어 침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612년 수양제가 113만 군을 이끌고 다시 공격해 왔지만 을지문덕이 이끈 군대가 살수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죠. 보시면
113만 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113만이란 군대는 실제로 우리가 그 경기를 치르는 유명한 그 큰 경기장들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모든 관중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다 채웠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7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13만이라는 그 사람의 인구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오는 중국 수나라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고구려는 631년부터 당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645년 당 태종이 영유왕을 죽인 영계소문을 벌주겠다며 고구려를 공격해왔지만 기역 성주와 군사들이 끝까지 항전하자 결국 되돌아갔습니다. 자, 기역은 보통 이제 다른 역사책에서는 양만춘이라는 장군 이름을 많이 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이라는 답을 안에다가 기록을 해서 안시성 성주와 그 다음에 안시성 그 안에 같이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의 힘을 강조하고 싶어서 장군의 이름보다는 그 성이라는 지명으로 더 무게를 좀 두었는데요. 실제로 지도자가 훌륭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줄기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도 실제로 장군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백성들의 희생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사를 이해할 때 훌륭한 지도자를 뒷받침해주던 아주 많은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중들의 힘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4번에서 첫 번째 줄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절대 상상이라도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역사상에 이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과거의 일을 배우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을 분석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또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구려 시대의 역사를 비롯해서 보더라도 천리장성을 쌓았다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너무 슬프게도 이게 발전이 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을 것이고 또 무기를 만드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그만큼 전투력이 올라가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도 생기겠죠. 그래서 성을 쌓는 축성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했다는 것도 전쟁으로 생기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기역은 642년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딸을 잃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660년 리응과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계백의 오천결사대와 황산벌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667년 당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산성을 무너뜨린 후 여러 성들이 당나라에 항복했고 668년 신라군이 합세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자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자, 먼저 기역에 들어가야 하는 이름은 김춘추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야 하는 이름은 그 유명한 김유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도 보면 이제 이 당나라하고 서로 이 도움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당나라에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로
바닷길을 여는 그런 항로 관련해서 또 백길, 항해술 같은 것에도 또 발전이 있었겠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전쟁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6번부터는 이제 남북국 시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6번. 당나라는 대동강 북쪽에 땅만 갖기로 한 약속을 깨고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신라는 670년 백제 땅에 있던 당군을 공격해 쫓아내고 675년 매소성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76년 금강 어귀 기벌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기역을 이루었습니다. 자, 기역에 들어가야 할 말은 세 나라를 드디어 하나의 나라로 삼국 통일을 이룬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회 속에서 살았던 세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졌으니까 당연히 세 나라의 서로 문화가 합쳐지면서 좀 더 다른 모습의 사회, 또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화가 생성이 된다는 것도 전쟁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대조영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이끌고 영주 땅을 떠나 고구려 옛 지역인 요동 지역을 거쳐 천물령에서 당나라군과 싸워 이긴 후 동모산에 이르러 발해를 세웠습니다. 732년 무왕 때 장군 장문휴는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를 공격해 승리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기역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 대조영 나오니까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이름은 발해가 되겠죠. 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발해 전쟁 얘기를 잘 다루지는 않는데,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남북국 시대를 대표하는 북쪽의 우리 옛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실제로 아까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길을 여는 뭐 선박술이라든지 항해술 이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그 지도 보면 튀어나와 있는 그 산둥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을 백기를 이용해서 해군을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실제로 아주 막강한 힘과 또 어떤 투쟁의 의지와 강한 정신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 전쟁을 포함을 시켰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이제 넘어갈 건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100년 단위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슬픈 역사인데, 그 역사의 끝에 결과가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함께 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번. 거란은 993년 송과의 대결을 앞두고 뒤를 대비하기 위해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문제 처음부터 나오죠.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고려가 뒤에서 공격해 올까봐. 그럼 송나라도 역시 고려라는 나라가 힘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겠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이웃 나라에서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라고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인은 소선영과 외교 담판으로 거란군을 물리쳤으며 강동 육주를 차지했습니다. 1010년 거란은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위에 올린 강조를 벌하겠다며 2차 침입을 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이제 침략한 전쟁의 원인이 되겠죠. 현종은 거란 황제에게 항복하겠다며 사신을 보내 거란군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1018년 소배합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3차 침입을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침입을 당했습니다. 강감찬은 20만 군대를 이끌고 흥화진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귀주성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을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기역은 귀주 대첩이죠. 어떤 역사책에는 이제 구주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구자가 거북 구자예요. 그래서 한자 중에서 두 가지 소리로 읽히는 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자 같은 경우도 거북구, 거북귀, 그래서 구주나 귀주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감찬 같은 경우에 이 귀주 대첩에서 굉장히 뛰어난 전술을 이용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또 전략과 전술의 발달이라는 부분이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 가운데 또 하나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계속이 되니까 1033년에 시작해서 1044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44년에 완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 때와 마찬가지로 외적이 자꾸 침입을 하니까 안 되겠다.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 그런 기술력이 높아지고 또 천리장성이라는 그런 방어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9번 주변 여진족을 제압하고 세력을 키운 완颜부의 군대가 반대파를 쫓다가 1104년 고려 국경까지 오자 고려는 군대를 보냈지만 크게 패하였습니다. 숙종은 기역에게 완颜부를 공격하게 했으나 또 패하자 원인을 분석한 뒤 별무반을 조직하여 훈련시켰습니다. 1007년 예종 때 윤관과 척준경이 여진족을 다시 공격했고 고려는 여진족을 몰아낸 지역에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완颜부가 동북구성을 돌려주면 조공을 바치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고려는 그 지역을 여진족에게 내주었습니다. 거란이 물러가고 나서 또 100년 후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역 장군인데 윤관이라는 장군에게 명해서 이제 여진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실패를 하다가 3년 뒤에 1107년에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쪽에 있는 9개의 구성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힘들게 쌓았는데 도대체 왜 돌려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다면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에는 이 내용이 다른 책에는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로 주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해서 이 강의를 5차시에 걸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그러니까 다른 역사 교재에는 없는 부분들이 실려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실제로 동북구성을 돌려주었다는 내용만 있지 왜 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 용선생 교과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거기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이라서 지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고 그 다음 그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먹을 거를 또 거기 그 지역을 막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고려 땅에서 그 지역까지 군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물자, 식량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넓혀서 그 지역까지 확장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나중에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진족에게 공물을 받고 그들에게 내주는 것보다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득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역사책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그래서 실제로 한국 역사를 배울 때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출판사의 책만 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가능하시다면 출판사 3군데 이상의 역사책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어떤 책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또 다른 출판사에는 들어있을 수 있고
똑같은 역사 사건이라도 해석하는 수준이나 내용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역사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두세 군데 출판사의 책들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거란족을 쫓던 몽골군이 1218년 고려 땅에 들어오자 몽골은 고려군의 도움으로 거란족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역은 해마다 공모를 바치라 했고 몽골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고려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요가 살해당하자 몽골은 고려가 꾸민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6년 뒤 몽골은 금나라와 고려가 협력할 것을 막기 위해 1231년에 저고요 사건을 구실 삼아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박서, 김경손 등이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12월에 강화를 맺고 몽골에 곡물과 인지를 보냈으며 몽골은 72명의 다루가치를 보내 고려를 감시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가야 할 나라 이름은 몽골이죠. 지금 100년 단위로 고려가 침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거란족 물리치고 나서 여진족 또 물리치고 났던 이번에는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대세를 이뤘겠죠.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더 키운 후에 맞서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맞서 싸우는 과정도 물론 있었지만 나중에 좀 후위를 대비하면서 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려시대를 답답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알 수 있는데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최후 정권과 왕실이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232년에 왕실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냥 외적의 그 침략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라에서 지도부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고 너네도 알아서 잘 좀 버텨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전에 몽골의 침입이 계속 앞에도 수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싸워도 힘들 것 같은데 이 나라에서 지도부가 피해버렸으니까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우리 고려의 민중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면 이때 처인성에서 기역과 부곡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1253년 5차 침입 때도 김윤우와 충주성 사람들이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1258년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232년에 강화도로 도피를 했다가 1258년에 다시 수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개경으로 수도로 돌아올 때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힘들게 지켜냈는데 그래서 이 민중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중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었던 시대가 고려 말기거든요. 그래서 1259년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 몽골군과 다루가치의 철수를 약속받았습니다. 니은은 진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몽골과 끝까지 싸웠지만 1273년 결국 연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이름은 김윤후죠. 처음에는 승려 신분이었는데 열심히 싸워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군인 그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 삼별초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리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큰 뿌리가 된 힘이 바로 이 고려 민중들로부터 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 고려시대 세 차례에 걸친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 뭐 축성술의 발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무엇보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와 이거는 교류 아닌 교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자꾸 그쪽 나라에서 외적들이 침입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동안 머물다 가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머물다 가고 이런 일이 계속 300년 가까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나라 그 인재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 또한 외국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교류되는 그런 영향도 전쟁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와 풍속의 변화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세종의 명을 받은 이종무 장군이 1419년에 1만 7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쓰시마 섬으로 쳐들어가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세종 때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최운덕 장군이 사군을,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설치해 기역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자, 기역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국경선이죠.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세종대왕 한 분만 갖고 한 달을 수업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뭐 과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문 쪽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재라고 불릴 만큼 다방면의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토를 확장해서 이 시대의 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영토를 확장한 또 유일한 왕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억에 국경선 들어가면 되고요. 13번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명나라 공격기를 열어달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1592년에 기역이 발생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 사이에. 시간 있으면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온라인 특강이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자, 12년에, 그러니까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지고 나서 지금 13번 문제 보면 몇 년인가요? 1592년이죠. 그러면 거의 200년 동안에 큰 외적의 침략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0년 동안에 완전히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선 시대에 거란족 침입하고 여진족 침입하고 막 몽골족 침입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희생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을 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하자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이라는 분도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무 일이 2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픈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그래서 문제 계속 읽으면 이순신은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끌고 옥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에 전과를 올리며 왜군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는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김시민과 곽재우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등의 성과로 왜군은 경상도 해안까지 물러났습니다. 전국에서 농민, 승려, 노비 등이 모여 의병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왜군은 니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가야 하는 전쟁의 이름은 임진왜란이고 니은에 들어가야 하는 말은 의병이죠. 실제로 이 의병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죠.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관리로 인정받는 정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강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조직이 돼서 전국적으로 의병 운동을 벌이는 그 역사가 나중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그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민중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명나라와 외 사이에서 1593년부터 3년에 걸친 화해협상이 결국 실패했고 1597년 기역이 발생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에서 13척의 배로 왜군의 배를 크게 물리쳤고 1598년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3척의 배가 어느 역사 교재에는 12척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적은 배로 엄청나게 큰 왜군을 물리쳤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전쟁의 이름은 정유재란인데 제가 강의 앞부분에서 60갑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전쟁들에도 이런 이름들이 붙는데 그래서 앞에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60갑자에 해당하는 그 해를 가리키는 이름 중에서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면서 왜니까 일본이겠죠.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고 라는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그런 말이고 정유재란 지금 한 정유재란 같은 경우는 정유년에 쟤는 다시 제자죠. 그래서 정유년에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유재란이라는 말은 그 60갑자와 한자만 안다면 쉽게 구분이 되는 전쟁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1610년에 그 유명한 의학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완성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부상을 당했으면 장애를 입지 않고 회복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의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의학이 발달하는 의술이 발달하는 그런 영향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번 인조가 후금의 등을 돌리고 명나라 편에 서자. 앞에 문제 할 때 금나라 한번 나왔었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는데 이 금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중에 후금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문제에 나오는 인조라는 왕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후금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오겠죠. 자기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1627년에 기역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후금에 항복하며 명과의 관계를 끊고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후금은 세력이 커지더니 너무 불행한 일이죠. 세력이 커져서 이제 조금 더 세력이 커졌으니까 강력한 걸 요구하겠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조가 이를 거절했으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1636년 니은을 일으켰습니다. 청태종은 10만 명도 넘는 군사를 데리고 한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지만 45일 만에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자, 기역은 정묘년에 북쪽에 있는 청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라는 전쟁. 그래서 정묘년에 중국에서 쳐들어온 전쟁. 그래서 정묘호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병자년에 또다시 북쪽 그때는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란. 그래서 병자호란이니까 또 한 번 전쟁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 이 용어만 보더라도 60갑자가 우리 역사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고 나서 특히 병자호란 때는 임금님이 나라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그 머리를 바닥에 청태종 앞에 조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너무 암울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문학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작품이 탄생하는데 이제 중학교는 교과서가 이제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 바로 박시전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박씨 부인이 청나라 장군들과 싸워서 장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서는 졌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통쾌하게 이겨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조금 회복하고자 하는 문학 작품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영향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면서 문학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 삶에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구석구석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번. 프랑스 신부가 조선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비밀 편지가 발견되어 1866년 천주교 신자들과 9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몇 달 뒤 프랑스는 군함을 앞세워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신부 처형 사건에 대한 배상과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전쟁이 벌어졌지만 양원수 장군의 지혜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을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기역은 병인 양요죠. 병인년에 일어났고 서양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그러니까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어지러운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60갑자가 들어가는 용어죠. 자, 17번.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에 평양까지 밀고 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괴롭히자 평양 관리들이 그 배를 태워 침몰시켰습니다. 미국은 1871년 강화도에 쳐들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배상과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어제현 장군 등이 죽음으로 맞서 싸우자 결국 돌아갔고 전국에는 척화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역이라고 합니다. 기역은 신미양요죠. 신미년에 일어났고 역시 서양에서 일어난 서양 때문에 일어난 소요사태에서 신미양요인데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척화비가 세워진다는 거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는 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돌에다 새겨서 전국에다가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병인 양요 때 쳐들어온 프랑스의 군인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해군 장교 주베르라는 사람의 일기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러 온 이 프랑스 군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재를 엄청나게 문화재를 많이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직지도 지금 프랑스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 이 병인 양요를 비롯해서 신미 양요 이 시대 때 많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귀한 문화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많은 집에 어느 집을 가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전쟁과 거의 비슷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자세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칭찬하는 이유가 단순히 현재 2020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 자체가 아주 굉장히 저력이 있고 훌륭한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 민중의 힘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꾸 반복된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운요호가 1875년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자 조선군이 경고의 대포를 쏘았는데, 운요호는 기다렸다는 듯 조선을 향해 포탄을 퍼붓고 영종도에 들어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인 뒤 물러갔습니다. 몇 달 뒤 일본은 군함과 군사를 이끌고 다시 강화도에 와서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 일본과 조일 수호 조약 기역을 맺었습니다. 기억.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도 하지만 또 불평등한, 여기 보시면 협박에 못 이겨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바로 강화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숫자도 기억하기 되게 쉽죠. 1876, 876이 거꾸로 역순으로 오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쉬운 이제 숫자기는 한데, 일본이 미국한테 개항을 당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개항을 당하게 되죠. 조약을 맺는데 이 통상을 맺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아주 나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요. 이제 근현대사에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만큼 현재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9번. 일제는 1910년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 조선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안팎에서 1945년까지 무장 독립투쟁과 애국 개몽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봉오동 골짜기 유인작전에 속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를 기억이라고 합니다. 4개월 뒤 청산리에 진을 치고 홍범도의 부대와 김저진의 부대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며 며칠 동안 이어진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니은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봉오동 대첩, 니은은 청산리 대첩. 역사책에서 다른 역사 교재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1920년대 때 일제시대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첩이라는 거는 크게 승리했다는 대승의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보통 큰 전투는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이런 것처럼 대첩이라는 명칭을 붙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가장 성과를 크게 거둔 두 전투니까 이왕이면 대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방 뒤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정부가 수립되고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을, 북한의 김일성은 국토 완정론을 내세우며 대립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했고 사흘 만에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지금 현재에도 3일 만에 이 부산까지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속도인데, 1950년에 엄청난 속도로 왔으니까 우리가 피할 틈이 없었겠죠. 9월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였으나 11월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38선 근처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전회담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한국전쟁 또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보통 6월 25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은 38선과 휴전선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8선이라는 거는 이제 1950년 북한에서 이렇게 3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침입을 해오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 38도 선 이북으로 군인을 철수시키라고 하면서 38선의 그 개념이 이제 조금 더 강조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도로 따졌을 때 38도에 해당하는 그 직선이 38도 선이라면 38도 선하고 별개로 이제 우리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군사 분계선이죠. 북한의 군대와 남한의 군대가 이 선까지 주둔하게 된다는 군사 분계선을 나누는 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38선이 직선이라면 휴전선은 왼쪽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는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다는 것 꼭 구분을 해주시고, 이 전쟁의 영향은 사실은 가장 슬픈 거죠. 아직도 우리가 이산 가족이 남아있고 또 통일을 해야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시대부터 근현대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원인과 그 다음에 주요한 영향 및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민중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국민들이 크게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고 생각의 발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부가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트마저 어려우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손바닥이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세워지면서 접기는 간단한 그런 부가트가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하셔서 이어서 강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한국사 부가트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8절 색지 한 장이랑 필기도구 그리고 가위나 칼 준비하시면 되고요. 먼저 종이를 긴 쪽으로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한 장은 내지가 되고 한 장은 이제 그 내지를 끼울 수 있는 틀이 되는데요. 먼저 내지는 접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를 절반으로 접으시고 접은 종이를 다시 절반 접으시고 이 종이를 또 절반 접으시고 절반 접은 상태에서 펼쳐서 마지막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분접기 해줍니다. 그리고 꺾어주면 간격이 일정한 주름접기 8칸짜리 주름접기가 완성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냥 꽂기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내지는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은 절반을 긴 쪽으로 먼저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서 가운데 접힌 선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양쪽으로 마주 접은 상태에서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접은 선을 향해서 양쪽으로 마주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쪽 종이에다가 다른 한쪽을 이렇게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여기 지금 끼워진 부분, 이 부분이 위로 가게 두시고 나머지 이 부분을 이 선이랑 이 선을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어지는 이유는 보관할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세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접었던 내지는 여기 끼워진 선 이 부분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꾸미시냐면 오늘 3차 시가 전쟁 한국사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살펴보는 한국사 본인 이름 적으시고 1차 시 끝부분에 붙어 있었던 바코드가 혹시 안 버려서 남아 있다면 바코드로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자, 내지에는 무엇을 적으시냐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BC 108년 한과의 전쟁, 고조선 멸망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쭉 제일 마지막에 1953년에 정전, 그래서 휴전선이 생기는 내용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다 하셔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코드에다가 오늘 날짜 적으시고 끼우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바코드는 이제 여기가 내지에다 붙였는데 여기 뒤쪽에다 붙이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깔이 다르면 또 북 같은 느낌이 다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